예. 우리가 지금 계약 과정에서의 분쟁을 보고 있는데, 계약 과정의 첫 번째 분쟁 상황에서는 말 가지고 싸우는 걸 분쟁을 봤습니다. 이 두 번째 분쟁 상황에서는 계약을 약속대로 못 지켰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걸 아홉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계약의 불이행이다, 이러한 이제 모습으로 볼 것입니다. 이 계약의 불이행도 가만히 그 불이행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애시당초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어요. 애시당초 안 되는 상황. 근데 그것을 상대방 매도인이나 또는 매수인 어느 쪽에서 애시당초 안 되는 것을 속이는 경우가 있겠죠. 속된 말로 사기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됐어요.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나중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 때도 있죠. 또 처음에는 됐는데 뒤늦게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 측의 잘못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들을 구별해 가면서 계약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그런 법학의 구조가, 이걸 가르쳐서 나중에 우리 학자들은요, 이걸 책임론법이라고 불러요. 책임론. 그래서 계약의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책임론에 대한 학습인데, 우리는 그런 말까지는 필요 없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계약의 불이행, 즉 이걸 급부장애라고 부릅니다. 급부장애. 저는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급부불능의 모습, 태양 이렇게 썼는데 사실 가루가 좀 빠졌네요. 모습을 가끔 태양이라고 불러요. 태양. 하늘에 떠있는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양태, 모습양이에요. 그래서 모습이라는 단어를 가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태양 이렇게 써놓습니다. 태양. 우리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그 사례를 먼저 쭉 가나, 다, 라, 마, 바를 쭉 읽어오면서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조금씩 다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갑을 해보겠습니다. 갑. 외국에 머물고 있던 갑은 자신이 강원도 고성지방에 소유하고 있던 전원주택이 한 달 전 인근 야산의 화재로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갑은 상황을 봅시다. 갑은 상황을 보니까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했었는데, 이 매매 계약을 하기 전 한 달 전에 이미 갑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이 별장이 인근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매도인 갑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아마 외국에 살았다고 말이죠. 외국에 머물고 있어서 자기는 그런 뉴스를 못 들었고,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기 집 불탔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전제해 보자고요. 그런 상황에서 을도 그런 상황을 모르고 서로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한 달 전에 목적된 물건인 전원주택, 이 주택이 인근의 산불로 소실되었다. 자, 이런 상황은 계약할 당시에 없던 물건을 파는 거죠. 그렇죠. 이 계약 당시를 만약에 2009년 11월 7일이라고 본다면 이미 한 달 전인 10월, 한 달 전이니까 10월 5일 전에 이미 불이 나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은 계약 당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이건 팔 수 없고 소유권을 넘길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도 야, 그 계약은 말도 안 된다, 그건 무효지 뭐,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르쳐서 계약 전에 이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원래 시초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시초부터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원시적 불능이다.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내용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전주택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한 후 그랬죠.
계약을 한 후 이를 인도하기 전에 인근 야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주택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했고 계약 후죠. 계약 후 인근에 화재로 인하여 이걸로 인해서 이 목적물이 소실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불능은 계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죠. 크게 차이가 나죠. 계약 당시 이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두 급부장애를 보면 하나는 계약 당시 애시당초 할 수 없었던 거고 두 번째 나번은 계약 당시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걸 가르쳐서 원래 희초적으로 할 수 없었다 해서 이건 원시적, 원래 처음부터 할 수 없었다, 불가능해서 불능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상황은 계약 당시에는 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발생한 뒤후자 발생한 사정, 그래서 후발적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서 이것을 불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답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답원.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전주택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만 받은 채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하였고 그랬습니다. 인도하였고 지금 중도금만 받아놓고 인도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잔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런데 잔금을 받기 3일 전에 이웃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당의 주택이 소실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당의 주택이 소실되었다. 자,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답원 상황을 놓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정리를 할 건데 답원 상황을 보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계약 후에 역시 소실이 되었는데 이 소실이 인근 화재로 소실이었죠. 그건 나번과 상황이 똑같죠. 상황이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나번에서는 소실되기 전에 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넘겨줬단 말이 안 나오죠. 넘겼단 말이 안 나오고 현재 지금 이자가 자기 집이 안에 두고 있어요. 아직 넘겨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답원 상황에서는요. 어떤 이유인지 잔금 받기 전에 이 매수인 측에다가 목적물도 넘겨주고 목적된 주택을 인도해주고 소유권도 양도해 줌으로써 이 물건의 지배가 누구에게 넘어가 있어요? 매수인에게 넘어가 있죠.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인에게 지배 상태가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것도 역시 계약 당시는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상황에서 이쪽에서는 목적물의 인도 전 상황이고 이쪽에서는 목적물의 인도 후에 후발적 불능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자 공통점 보면은 인근 화재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인근 화재로. 그러면은 갑이나 을 이들의 잘못입니까? 이들의 잘못은 아니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당사자의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비교해 볼 만한 것을 지금 사례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을 이제 비교해 보려고 안 적었는데 여기서 한번 비교 상황을 한번 적어봅시다. 비교. 얘와 똑같은 다와 비교 상황을 적어봅시다. 아니 나와 비교 상황. 나와 비교해서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
나와 비교한다고 그랬죠. 인도전입니다. 인도전에 목적물의 인도전, 인도전에 갑 매도인이 잘못해서 과실로, 즉 매도인이 이제 물건 팔기, 이 준원주택 팔기 전에 거기서 바베큐 파티 한다고 하다가 불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잘못으로 전원주택이 소실되었다. 이런 상황도 생각해보죠. 이것도 계약 당시는 가능했죠. 그래도 계약 당시는 가능했어요. 그러면 크게 범주를 나눠볼 수가 있네요. 이건 계약 당시 불가능했다라는 선 하나하고, 계약 당시 가능했다, 계약 당시 가능했고, 계약 당시는 가능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의 공통점은 뒤늦게, 이것도 뒤늦게 불이 났고, 나와 이쪽 CF 비교의 상황과의 차이점은, 나는 인근 화재, 즉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불이 났고, 이 비교 상황은요 매도인 갑의 잘못으로 불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법을 전혀 모르는 여러분이 나와 비교 상황인 이 CF 이거가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이 의뢰 입장이라면 첫 번째 나의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갑에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없죠. 이 비난한다는 걸 가르쳐서 민사상법은 책임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너 잘못이잖아 라고 비난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손해배상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비난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 상황은 비난이 안 돼. 이 상황은요 비난이 되죠. 바로 이 비난되는 이 상황을 가르쳐서 이행할 책임이 있는 갑 네가 네 잘못으로 이행을 못하게 됐어.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이걸 가르쳐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 상황은 채무 불이행이라고 안 불러요. 그럼 정리하면 이 상황이 바로 채무 불이행 상황인데, 채무 불이행은 이건 이행할 자,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질 만한 사유 또는 사정이 존재해야만이 우리가 이걸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자, 첫 번째 가해 상황은 계약할 당시에 이미 할 수 없었죠. 누구의 책임을 돌리기 이전에 이미 계약할 때 당시 할 수 없었어.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갑도 저 부동산이 불타버린 줄 알고 있었고, 첫 번째 상황에서 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저건 계약입니까? 저건 장난친 거예요. 갑도 알았고 을도 알았으면 둘이 뭐 한 거예요? 장난쳐버린 거라고. 마치 하늘에 있는 달에 토끼 잡아다 오기 하고 똑같은 거야, 저건. 둘 다 알고 있었으면. 문제는 또 둘 다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둘만 헛짓만 한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짓을 했다면, 없던 것을 팔아먹는 행동을 했다면 저건 뭐예요? 사기친 거지. 그렇죠. 이 부분을 놔두고 계약할 당시 다 할 수 있었어. 할 수 있었는데, 특히 나와 다를 보면, 나와 이 비교 상황 이걸 보면 뒤늦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인근의 화재로 갑 또는 을 누구의 잘못도 없이 벌어진 상황과, 이건 넘겨줄 사람이 잘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더라. 자, 이 경우를 이제 도표로 그려봅시다. 여기 보십시오. 가나다를 도표로 그리면 갑과 을의 계약 시점을 잡습니다.
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매도인 값, 매수인 을 이렇게 계약 당시 기준을 잡아서 계약할 당시 이미 이때 어느 상황에서 불가능이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불능. 이런 경우와 계약 후에 불능 상황이 벌어졌죠. 이때는 계약 후에 불능 상황이 벌어졌죠. 이때 계약 후에 불능 상황. 이때 어느 시점에 불능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불타버린 상황이. 자, 이걸 가르쳐 계약 전, 즉 법률행위라 표현하는데 계약 전의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애시 당초 할 수 없었던 거죠. 뭐라 불러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계약할 당시는 할 수 있었는데 계약할 이후에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걸 두 개로 나눠보자고요. 이제 두 개 나눠서 첫 번째, 나 경우에처럼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는 경우가 있고, 비교 상황처럼 매도인 갑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매도인 갑의 잘못이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 상황은 매도인 잘못이 없다. 특히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는데 특히 매도인 잘못은 없다. 물건 넘겨줄 사람의 잘못은 없다. 이런 두 개를 비교해보자. 이랬을 때 물건을 넘겨줄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채무 불이행이라 부른다고 그랬죠. 이 대목에서 채무의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위험이 분산시키는 부담의 문제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요. 조금 어렵죠? 자, 지금 이름 붙이기 하고 있어요. 자, 계약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부르고, 계약한 후에 부른 상황을 이걸 적어놔야 되겠네. 계약 후에 했으니까 이걸 뭐라 불러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부르는데, 후발적 불능 상황도 보니까 물건 넘겨줄 매도인이 잘못한 경우가 있다. 그걸 우리 뭐라 불러요? 채무 불이행.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뭐라 불러? 채무 불이행이라 부르고,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다. 그럴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채무 불이행은 이 대목인데, 전체를 다 봐야만이 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의 내용들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이야. 비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A시당초 계약의 내용들을 이룰 수 없는 상황으로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던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경우를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각적으로, 지금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감각적으로, 이때 갑과 을 사이에서, 이때 상황에서는 갑이, 매도인이 목적물이 이미 불타고 있다는 불타버리고 없다는 사실, 이미 매도인이 계약해봐야 안 된다는 사실, 이 불능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알 수 있었다. 그러면은 이 매수인은 계약 당시 몰랐으니 계약했을 것이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계약 전에 이미 할 수 없었던 것이었더라. 그렇다면 바로 뭐라고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해요? 야, 이 사기꾼아 그래요. 이렇게요. 야, 이 사기꾼아. 그 다음에 하는 말, 내 돈 줘. 그 다음에 난 믿었는데 어쩔래? 손해 배상해. 이 말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야, 이 사기꾼아, 돈 내놔. 내가 줬던 돈 내놔. 그 다음에요, 네가 사기를 안 쳤더라면 나는 그거 사가지고 어떻게 팔았을 것이고 나한테 어떤 이익이 생기지 않았겠어. 그 손해는 내놔야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또 이거 살려고 은행에다 돈 빌려가지고 대출 받았으면 대출 이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야, 이 사기꾼아, 이 상황이. 이 뒤로는요, 야, 이 사기꾼아가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가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맘먹은 건 아니야. 이 후발적 불능에서는 야, 이 사기꾼아, 내가 믿었는데 이 말은 안 나온 거예요. 네 잘못 때문에 안 됐잖아. 돈 내놔. 이렇게 나와도. 봅시다. 이 밑에 상황 봐봐요. 지금 두 번째 상황입니다. 나번 두 번째 상황. 양자 어느 누구 잘못도 없어. 산불이 내려와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매도인도 매수인도 모두 잘못 없이 이 목적물이 뒤늦게 후발적으로 누구 잘못도 없이 멸시돼 버렸다. 그랬을 때 사기꾼아, 이 소리 나와요? 안 나오죠? 야, 손해배상해. 이 말 나와요?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 상황이 위험부담 문제예요. 이 상황. 적어도 이 상황은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죠. 네 잘못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매도인 잘못이다.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나온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안 됐던 거였는데 그걸 사기친 경우. 그 문제에 손해배상 문제가 하나 나오고, 처음엔 됐었는데 매도인 잘못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런 부분에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겠죠. 적어도 손해배상 문제가 어디에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대목에서 지금 이 세 가지 경우를 읽어본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잡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뭐 채용불이행이 어떻고 원시적 불능이 어떻고 위험부담의 문제가 어떻고 하면 막 헷갈려요. 지금 어느 상황을 물어보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쭉 조감해 보는 겁니다. 멀리서. 자, 첫 번째 상황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안 되는 걸 계약 맺은 거고, 두 번째와 지금 세 번째 상황은 나중에 보는 겁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상황을 보니까 두 번째 상황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안 되는 경우고, 네 번째 비교 상황은요, 뒤늦게 안 되긴 했는데 그것이 매도인에게 비난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첫 번째 상황부터 정리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해놓고 보면, 계약하기 한 달 전에 이미 불타버리고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법은요, 여러분, 조문 보기 전에 상식이에요, 상식. 먼저 상식으로 접근하고 나중에 조문을 해결하는 거예요. 매도인 갑에게 갑도 이 사실을 몰라. 지금 매수인 물건을 얻지 못하게 됐는데, 계약할 당시 2009년 11월 7일이었는데 2009년 12월 7일 날 넘겨주기로 했는데 돈 다 줘놓고 가서 딱 보니까 없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언제 이게 없어졌어요? 하고 물어보겠죠. 여러분, 불나면 우리 계약 상황을 잘 보면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 왜 불났대요? 이렇게 물어봐요. 계약의 당사자는요, 저거 언제 불났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지금 별걸 다 생각하죠. 내가 계약한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 언제 없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 왜 불났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당사자와 삼자 관계예요.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은 저거 왜 불나서 저러다는 일이래? 이렇게 말하고 그 집 주인은 발을 동동동 거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니까 언제 불났냐고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계약한 날짜 이전 10월달에 불이 났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한테 매도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럼 사기친 거예요? 아니죠. 그럼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묻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갑 매도인이 이를 알았다, 알 수 있었다. 그러면은 바로 을은 갑에게 사기꾼아, 이 계약은 무효야.
부르짖고, 그 다음에 내가 믿었는데 내가 신뢰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손해배상을 해 이 요구를 할 겁니다. 자, 그게 법조문에 적어져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큰 사례 나와 있는 박스 밑에 보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 밑에 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해놓고 단 계약의 경우에는 민법 535조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조문 읽어봅니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가 어디를 강조했죠? 불능한 이걸 강조했어요. 불능할입니까? 한입니까? 불능한. 이거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법률 공부하면서 저 별걸 다 배운다. 불능한 이게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죠. 지금 보니까 목적이 불능했던 그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밑줄 긋습니다.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밑줄 그었습니까? 그 밑에다가 적어둡니다. 신뢰 이익. 신뢰 이익. 이게 적어주세요.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했죠? 그러고 나서 그러나 배상액은 그랬습니다. 액 동그라미. 배상의 액수는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약이 유효했다면 이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행이익,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밑줄 긋습니다. 그걸 이행이익이라고 적으세요. 적었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의 내용을 보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이 계약은 무효다. 그런데 이제 야 이 사기꾼아, 이 계약 나 유효하게 체결될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믿었거든. 믿은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라고 요구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신뢰 이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액수를 따져보니까 신뢰 이익의 액수는 뭘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의 액수를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액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신뢰 이익액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을이요, 이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어떤 꿈을 꿨냐면, 계약할 당시에 사실은 없는 전원주택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집을 사고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겠죠. 이 아이는 공기 좋은 데서 살기 때문에 머리가 총명하겠죠. 총명하니까 공부를 잘할 것이고 서울대학을 가겠죠. 서울대에서 의사 자격을 받고 좋은 며느리를 얻을 거야. 그 며느리를 얻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올 거야. 그리고 그의 손주를 낳게 되면 또 똑똑하겠지. 어떻습니까? 신뢰 이익은 지가 신뢰를 둔 것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을이 정말 철면피라면 내가 이걸 계약해놓고 얼마나 많은 꿈을 꾼 줄 알아? 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3박 4일에서 한 달 동안 말을 해. 내가 이걸 얻었기 때문에 뭘 하고 그때는 어떤 꿈을 꾸었고 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익액을 다 배상해야 되나?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합리적으로 배상한 액수는 어디까지냐? 이제 일본말을 쓰겠습니다. 이빠이. 꽉 차서 배상하기까지는 실제로 계약이 됐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거기까지만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 부동산 가격과 양도 차익 정도겠죠. 그 정도로 액수를 한정을 시킬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신뢰이익인데
배상의 액수의 이빠이는 어디예요? 이행이익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내이익을 거기까지는 안 했어. 의뢰한 사람은 뭐 이 계약 잘 되면 나는 그 집에서 편히 살 거야, 이 정도였다. 그럼 또 범위를 정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았고 대출 이자 정도는 실내이익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만 실내이익이 아니야. 실내이익은 어디까지? 무한정 넓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이행을 받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합리적 이익, 그것을 이행이익액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여러분 기초 단계에서는 정리할 게 뭐냐? 원시적 불능 단계에서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물건을 넘겨줄 자가 알고도 이런 식의 계약을 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야, 이 사기꾼아, 이 소리가 딱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동시에 이 계약은 무효야 해놓고 내가 믿었으니까 믿은 것에 대한 배상을 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올려 본 다음에 조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실 여러분 시험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놓고 2항 한번 봐보십시오.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만약에 을도 이미 계약할 당시에 저 집이 없었던 걸 알았다면 그건 장난이잖아. 그러니까 적용을 당연히 안 하겠죠. 이게 세상에 여러분 시험 19회 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불능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일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상대방이 알았다. 이건 뭐예요? 악의. 알 수 있었다. 그러면은 과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 경우는 이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써져 있잖아. 그러니 이 법조문을 적용하려면 상대방은 이 사실을 모르고 선이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무과실. 여러분 시험지 그렇게 나왔어요. 조문만 충실히 봤으면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선의가 뭐고 무과실이 뭐고 알 수 있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고 이걸 공부를 충실히 해뒀으면은 이번 20회 시험 문제 말고 작년 시험 문제 어려웠다고 말한 그 시험 문제 쉽게 풀었어요.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자, 의미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천천히 하면 여러분이 음미를 해보세요. 계약하기 한 달 전에 이미 불다버리고 없는 집을 매도인 녀석이 팔아먹었다. 나는 그 까마득하게 모르고 난 계약서 하고 중동까지 줬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계약하기 이미 한 달 전에 불나버리고 없는 집이더라. 그럼 여러분 누구의 입장이야? 매수인 의뢰의 입장이에요? 야, 이 사기꾼아, 이 계약은 무효야. 일단 줬던 돈 돌려받고 나는 믿었던 것은 손해는 받아야 돼.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정리한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이 이제 이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상황은 후발적 불능 상황에서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었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약 교재에 보시면은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의 2번 급부불이행이란 말이 나오죠. 2번 보이십니까? 그 밑에 보니까 채무불이행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채무불이행 문제에 보니까 채무불이행이 의의하고 되어 있어서 채무자가 고의 밑에다 적어두십시오.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이 과실을 했다가 실수로 인한 위법 행위로, 잘못된 행위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일상언어로 이제 고쳐볼까요? 물건 넘겨줄 사람이 지 잘못으로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또는 이행을 늦게 한 것, 이걸 채무불이행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 채무불이행 모습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D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D페이지 넘기니까 위험부담의 문제하고 나오죠. 위험부담의 문제.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상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밑줄 긋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 가로 열고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일부러 또는 잘못 없이, 이 말이죠.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가 부담하는 어쩔 수 없는 손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적어놨죠?
거기다 이렇게 적습니다. 위험부담의 의 쪽에다가 의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정하는 겁니다. 갖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갖게 된 것에 안타까움. 이렇게 적어보세요. 갖고 싶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못 가졌어. 그럼 안타깝겠죠. 그것을 위험부담이라고 불러요. 자, 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식때 다 돼가는데 짜장면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짜장면. 우리 짜장면 배달 시켜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서 공부할까요? 짜장면 배달할 때 말입니다. 랩을 싸오죠. 그 랩을 왜 쌀까요? 예? 크게 쏟아지지 말라고. 랩 싸면 안 쏟아집니까? 예. 그렇다면은 랩 안 싸고 잘 쟁반에 들고 오면 안 쏟아질 거 아니에요. 굳이 뭐하러 랩을 싸? 식지 않으려고? 그럼 보온통에 가지고 오지. 왜? 단무지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유지 별걸 다 생각하네. 짜장면에 랩을 왜 싼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짜장면에 랩 싸는 이유가 법에 나와요. 이제 랩을 싸지 말아보자고요. 네? 랩을 싸지 말자고요. 이 배달한 짜장면집 주인입니다. 짜장면집 주인. 집주인. 중화요리집 주인. 그날따라 이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빠라바라 이 친구가 안 나왔어. 그래서 주인이 직접 배달을 해요. 네? 너무 주문이 밀려가지고 랩을 안 삽니다. 여러분이 의리야. 여러분이 의리라고요. 이제 수업 말매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우리 명교수는 짜장면 먹고 가자. 그래서 짜장면 배달을 부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불렀다고 봅시다. 하나를. 주문을 하죠. 그 사람은 매수인, 이쪽은 매도인. 자, 우리 채권 채무 공부했죠. 매도인은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채무자. 매수인은요, 짜장면 갖다 줘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채권자죠. 우리는 짜장면만 보는 거예요. 짜장면만. 물건만 본다고요. 지금 돈 말고 짜장면만. 왜 돈은 안 본지에 대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짜장면 배달을 시켰습니다. 매도인 갑이, 즉 짜장면집 주인이 랩을 안 산 상태에서 오토바이에다가 안쪽에 체어방 딱 들고 빠라바라바 하고 쫙 옵니다.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이나 우리 학원 앞에 딱 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갑자기 어린애들이 장난치다가 톡 튀어나가면서 짜장면 턱을 엎어버려요. 쏟아져 버리겠죠. 그래서 매도인 갑이 이 짜장면 주인이 짜장면 쓸어 담습니다. 쓸어 담아가지고 할 수 없다. 쓸어 담아서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밀어요. 그랬더니 우리 괜찮아요. 어차피 난 짜장면 빨아서 먹어. 물에 빨아서 먹으니까 괜찮아요 하고 돈을 딱 주면 갑은 짜장면 쏟아진 게 아까울까요? 안 아깝죠? 물건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질까요? 안 갖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쏟아지면은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가져가라 그러죠. 돈 안 주고.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물건이 망가져서 안타까워요? 아니면 돈을 못 받아서 안타까워요? 돈 못 받아서 안타깝죠?
만약에 물건이 망가졌어도 괜찮다, 난 빨아서 먹는다,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돈 딱 주면은 해피해. 그렇죠? 이제 짜장면 왜 싸는 줄 아시겠어요? 물건이 망가지지 말라고 싸요? 아니면 돈 받으려고 싸요? 망가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돈을 받으려고 싸죠? 식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식고 팅팅 불었어도 괜찮아, 나는 원래 불려서 먹어. 돈 주면 상관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물건이 망가지고 나면, 멸실되고 나면 안타까운 것은 돈을 못 받아서 안타까워요. 다시 말해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아까 안타까움을 위험이라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대가를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 자, 매수인 입장 봅시다. 채권자죠? 채권자는 짜장면이 싹 쏟아졌네? 도로 가지고 가요. 돈 안 주죠? 돈 안 줘서 기분 좋죠? 그건 아니죠. 제때 가지고 왔으면 어차피 줄 돈이었잖아. 줄 돈 주고 물건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못 먹죠. 그럼 뭐가 안타까워요? 못 먹어서 안타까워. 물건을 같이 먹어서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사람은 돈을 안 줘서 행복한 게 아니야. 어차피 줄 돈 주고 물건을 먹어야 되는데 이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됐어. 무엇이 안타까워요, 이 사람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야.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이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아서 안타깝다. 그것을 부담하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물건을 못 받게 된 것이 안타까운 걸 부담하면서 에이 재수 더럽게 없네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손해배상 문제는 안 생기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이제 짜장면 랩을 안 싸왔네. 랩을 안 싸왔어. 아니, 랩을 싸왔다고 봅시다. 딱 싸와서 이 주인이 매수인에게 짜장면을 넘겨줬어. 돈 받으려고 했더니 이 친구 허겁지겁 먹으려고 돈 좀 이따 주고 하고 짜장면 랩을 서서 뜯는데 미끄러서 엎어져 버렸네. 그러면은 이 매도인이 뭐라 그럴까요? 돈은 그래도 주라 그러죠. 빨아서 먹든 어찌 먹든 상관없고 돈 주라 그러죠. 당연히 매수인 돈 하나 줄 생각하고 하나 더 갖다 줘요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재주문을 하는 거고 이미 물건이 누구한테 넘어갔어? 매수인에게 넘어갔죠. 그럼 그 안타까움은 누구한테 넘어가 버려? 누구 잘못도 없이 망가졌을 때 그건 이미 매수인 손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답은 봐보세요. 답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부동산을 이전하고 소유권까지 넘겨줬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이 불이 나버렸어. 그러면은 매도인은 잔금 받아내요. 매수인은요, 그 안타까움을 그대로 독박을 쓰는 거야. 그러겠죠? 아까 짜장면 상황과 똑같은 거야. 이미 넘겨준 상황에서 이 안타까움이 매수인에게 넘어갔죠? 그 위험이 넘어간 거야. 근데 매수인의 지배력이 들어와 있는데 불이 나버렸어. 그럼 안타까움 누가 져야 돼? 매수인이 지는 거야. 만약 목적물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져야지. 그래 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보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우리 자동차 할부 거래. 자동차를 할부로 샀어. 30개월 할부로. 이미 할부 계약하면 난 자동차 인도 받았죠. 인도 받고 타고 다니다가 내 잘못도 아니고 현대자동차 잘못도 아닌데 다른 차가 나를 들이받아 버렸더라. 내 차가 망가져 버렸어. 또는 여름철에 장마로 내 차가 쓸려가 버렸네. 근데 아직 돈 안 줬으니까 그 물건 누구 거예요? 현대 거예요. 여러분이 할부금을 다 갚아 여러분 것이 돼. 그렇지만은 누구 잘못도 없이 자동차가 망가졌다 해서 할부금 안 낼 수 있나? 그래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자차 부담금을 드는 거야. 자차 부담금 들어서 누구의 잘못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자차 부담금 들어서 자동차 값에 강가상각해가지고 얼마 부분을 어때요? 받아내지 보험회사로부터. 그래서 할부금 갚아버리고 시작하잖아요. 이제 보험 의미 알겠어요?
보험은 바로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위험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우리 언어적으로 언어상 위험하다 할 때 이 위험은요,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은 위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애 보고 야 거기 위험한데 가지마 이렇게 쓰는 위험이 있죠. 그럴 때 위험은 영어로 danger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보면은 위험을 분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들어보셨죠?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위험을 분산시켜라. 그럴 때 그 위험은 danger가 아니야. 그 경우는 리스크란 말이에요.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손실. 반면에 우리 보험 들 때 위험을 보장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위험 보장. 우리나라 말 참 재밌잖아요. 안전사고 방지. 그러면 불안전한 사고는 방지하지 않고 안전한 사고를 방지하자 그 말이죠. 카메라 찍으니까 할 말인데 한국 사람들 말 잘해야 돼. 안전사고 방지란 말은 영어식 표현이죠 그거. 근데 할 때 위험 보장. 위험을 보장한다 그 뜻인가? 그 뜻이 아니죠. 손실을 말해야 돼요. 로스. 당신이 손실을 봤다면 그 손실을 뒤에서 커버해 주겠다. 그럴 때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험과 손실보험이 달라요. 우리 보면은. 바로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리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리스크.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손실에 대해서 리스크를 누가 분담할 것이냐 하는 거죠. 상황에 보니까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이라면은 그 물건에 대해 지배하고 있는 매도인 측의 입장에서는 망가져버리면 그 대가의 지급을 구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물건이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는요, 망가지면은요, 대가의 지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아니, 짜장면 배달하러 왔어. 배를 눌러도 안 나오네. 그래서 1층부터 10층까지 막 찾으러 다녀. 짜장면 배달하신 분 어디 계세요? 하고 막 찾으러 다녀. 한 20분 찾으러 다녔어요. 이들이 딱 나타났어. 그 사이 짜장면 어떻게 됐을까? 팅팅 불었겠죠. 늦게 받은 바람에. 그럼 이 사람이 불었으니까 못 먹어. 그럴 수 있나요? 지 잘못이지. 부른 거 이제 반으로 쪼개서 먹어야지. 어때요? 수령을 늦게 한 거잖아요. 수령을 늦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늦게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우리 일상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자, 법조문에 뭐라고 쓰여있는가 보겠습니다. 그 밑에. 537조 조문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 누가 채무자예요? 매도인이 채무자죠. 인도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자잖아요. 알겠습니까? 왜 돈 이야기는 안 하냐면 돈은 불능이 없어요. 돈은 불능이 없습니다. 왜냐면 돈은 가치이기 때문에 불능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화폐가 다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돈 누구한테 200만 원 빌려주셨는데 대한민국 화폐가 다 사라졌다. 그러면 200만 원 못 받습니까? 엔화로 받든 금으로 받든 받아낸다고. 그렇기 때문에 금전은 불능이 없다. 그래서 지금 금전을 안 따지고 뭘만 따져요? 물건만 따지는 거예요. 자, 물건은 불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건을 넘겨줄 의무 있는 자, 채무자. 그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지금 채무자만 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조문이. 자, 그 밑에 538조 쌍무계약의 채권자의 귀책사유, 잘못을 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자, 이 사람 잘못이죠. 물건을 받았는데 자기가 엎어버렸어. 짜장면 받았는데 자기가 엎어버렸어요. 그럼 대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도 이쪽에서 여러분 짜장면집 주인이야. 배달을 했더니 받아 먹던 녀석이 지가 엎었어. 그럼 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도 받죠. 그러니 읽어보세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짜장면집 주인은 그 상대방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됐죠?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수령을 늦게 했기 때문에
상사와 쌍방의 잘못 없이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짜장면이 팅팅 불었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도 또한 같다. 짜장면값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이걸 가르쳐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명 교수님 짜장면 먹을 때도 이런 생각 하나? 짜장면 이제 왜 싸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돈 받으려고 싸요? 엎어지고 돈 받으려고.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불능의 문제 두 가지를 놓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이론이 어렵습니다. 이행지체니, 이행불능이니, 불완전이행이니, 그 다음에 여기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는 적어도 2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지 않고 바로 채무불이행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이야기 오늘로 정리합니다. 지금 국왕의 계약의 불이행에 있어서의 모습을 우린 두 가지로 구별해 봤습니다. 하나는 계약할 당시에 이미 할 수 없었던 걸 뭐라 불러요? 원시적 불능. 자, 이 그림 여기서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자, 계약 당시에 할 수 없었다. 이걸 뭐라 불러? 원시적 불능. 계약 이후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계약 당시 할 수 있었다. 근데 계약 이후에 어느 시점에 못하게 됐다. 이걸 뭐라 불러요? 후발적 불능.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 되는 계기가 물건을 넘겨줄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 채무 불이행이라 부르고, 채무자든 채권자든 쌍방의 잘못이 없다. 이럴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정리해 두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오늘 위험 부담의 문제를 봤어요. 짜장면이 어떻게 랩을 싸는지부터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누구의 잘못도 없이 엎어져 버렸다. 그러면 짜장면집 주인은 돈을 못 받아서 안타깝다. 물건 넘기를 채무자는 그 반대의 대가를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양 당사자 잘못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데 채권자인 짜장면을 배달한 사람이 잘못해서 엎었다. 그러면 돈 받아낼 수 있다. 늦게 받았기 때문에 짜장면이 부풀었다. 그래도 돈 받을 수 있다. 수령지체. 또 물건이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 없이 망가졌다. 그래도 돈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위험의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 오늘 꼼꼼하게 생각을 해 두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시적 불능에 관한 내용도 정리를 한 번 더 해 두십시오. 그 조문을 읽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이렇게만 공부하면 좋겠다 아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